네, 안녕하세요. 대방 열린고시학원에서 위생사 면허 강의 중에서 환경위생학과 위생곤충을 강의할 하영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위생사 면허 시험에 도전하는 우리 수험생들, 또 동영상 강의나 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79년도 제1회 위생사 면허자예요. 위생사 면허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직에도 있고 대학에 강의도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만나 뵈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대방열린고시학원은 위생사의 정통적인 학교 코스를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세 분의 교수진들이 직접 이 책을 쓰고 또 직접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의 방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의에 앞서서 위생사에 대한 시험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사 시험은 올해 한 12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위생사 시험의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면허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사의 범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생사의 업무는 뭘까? 이런 것입니다. 위생사 업무가 위생관계 법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첫째 음료수 처리라고 합니다. 음료수 처리 이것이 지금 우리가 환경위생 공부할 급수위생의 방법입니다. 물 먹는 물 관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분뇨, 하수, 폐기물 처리. 우리가 이거 세 번째는 공중적격업소. 공중적격업소 어떤 것이 있죠?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숙박업소. 그죠? 그 다음에 공중위생용품. 용품 관리의 위생관리라는 것이 나와요. 자, 네 번째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서의 위생관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생곤충과 기후의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업무가 되겠죠? 여섯 번째는 또 뭐가 될까요? 소독관리와 위생관리 업무를 해요. 위생관리 업무가 즉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해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은 우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나눈다 했죠. 필기시험 하니까 뭐 걱정됩니까? 이론시험입니다. 이론시험.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나누죠. 실기시험 나누는데 특히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이야기하면 다 겁나다, 걱정이다 하지만 해야 돼요. 자, 필기시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공중보건학. 그 다음에 환경위생, 식품위생, 위생곤충. 위생곤충 학교 때 공부 한번 해봤습니까? 처음 듣죠? 우리 모기, 파리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생법규 해서 전체 5과목에 210문제가 나와요. 공중보건의가 40문제, 환경위생 60문제, 식품위생 50문제, 위생곤충 30문제, 위생법규 30문제. 그죠? 그 다음은 실기는 뭐일까요? 실기는 우리 환경위생 실험 해서 실험, 그 다음 식품위생 실험, 그 다음 위생곤충. 이렇게 3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50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목당 과락이 있다는 거예요. 과목당 과락이 있다는 거예요. 과락이 얼마냐면 40%가 과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환경위생의 과락은 몇 문제죠? 4, 6, 24. 24문제 이상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 과목의 총점의 필기시험의 총점이
10문제이죠. 그죠? 10문제에 60%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과목이 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만 과목당 40% 이하, 그 다음에 총점이 60% 이상 되어야만이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 법규상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자로 통해서 실기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같은 날 쳐요. 필기시험 또 이론시험은 오전에 치고 오후에는 실기시험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채점을 할 때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실기시험을 채점을 해요. 그죠?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별도로 발표를 하고 다음에 실기시험 쳤는데 한 날 같이 쳐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는 식품위생학회가 영양학회가 추천하는 문헌당 위생사 이 책을 가지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어떻게 바꾸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다시피 아우를 리케라는 사람은 이제는 밭을 갈 때라겠습니다. 밭을 갈 때라. 왜 밭을 갈아야 됩니까? 수확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열기 위해서. 그죠? 밭을 갈아야 되고, 밭을 갈면 또 뭐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면 또 김덤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열매가 뭡니까? 위생사의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목표 설정이 돼야 돼요. 목표 설정. 위생사 합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 강의를 100번 들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결단이죠, 결단. 자, 우리 지금 현재 시작하는 우리 여름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놀러 가더라도 우리는 이 방학기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짧은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겠다는, 위생사 합격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죠? 인대한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자기 소원을 10,000번만 이야기하면 이루어진다고 해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뭡니까? 이론을 잘해야 돼요, 이론. 알아야 면장을 한다 하죠. 공부하지 않고 시험 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모 법대 교수가 자동차 면허시험에 몇 번 떨어졌죠? 9번 떨어졌어요. 10번째에 맞았어요.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법대 교수는 법규를 잘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동차 관리법을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헌당 위생사의 교재는 이론 정리부터 문제였습니다. 이론 정리를 하고 다음에 뭐 한다? 핵심 출제 예상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 이론이 충실해야 돼요. 이론 충실. 이론 충실합니다. 기본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도중에 문제를 중심으로 기본 문제를 내용, 요약을 표현하겠지만은 그 중에 문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기출문제라든지 어떤 방법을 나왔다든지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한 36년간 6회가 지금 올해 37회니까 36회의 문제를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반복학습이 중요해요. 반복학습. 보통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그죠? 눈. 그 다음 또 뭐죠? 눈 보고 그대로 합니까? 눈 하면 1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 눈으로 보고 소리를 해요. 위생학 강의는 어떻게 하다? 우리 위생사 시험에는 5가지 필기 시험이 있는데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 위생법규가 있다. 이것 또한 시험 문제예요. 다음에 위생사 시험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한다? 메모해야 돼요. 메모해야 돼요. 메모가 뭐죠? 저는 그런 영어를 씁니다. 적자생존. 어떤 뜻이죠? 적자생존. 라마르크 용불용설? 그건 강한 사람이 이긴다? 그게 아니고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적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필기를 해야 돼요. 쓰면서 밑줄 긋든지,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교재를 3번만 딱 보면, 3번 이상만 딱 보면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들이 합격의 영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죠? 여러분 몫이에요. 지금 이 교재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늘 걱정이 뭡니까? 100점 받으려고 생각해요. 100점 받으면 잘했다 합니다. 그죠? 면허시험은 아까 뭐라 했죠? 면허시험은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60점만 받으면 돼요. 과목당 40% 가락이 없고 총점 60%만 받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일반 우리 국시연의 국가보건관리인력시험연구원에서는 수석도 뽑고 하잖아요. 수석 뽑는다 해서 그분한테 면허증을 2개 줍니까? 아니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60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담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공중보건이나 환경위생이나 위생곤충이나 보면 학습의 연계가 다 되어 있어요. 연계성.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부에서는 공중보건학 속에 다 들어가 있고 환경위생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위생사의 업무적 있었죠. 뭐 했습니까? 음수수 처리, 분뇨, 하수, 폐기물 처리, 공중적격업소와 위생용품 관리, 식품 제종 가공업소의 위생관리, 위생곤충과 소독관리, 소독관리와 근로자 보건관리 딱 5가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아닙니까? 다음에서 위생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연계성인데요. 자, 볼까요? 여러분이 제2군 전염병, 제2군 전염병. 감염병이라 하죠. 그죠? 감염병인데요. 자, 몇 가지가 있을까? 제2군 감염병 12가지가 있죠. 자, 우리 공식 외워봅시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DPT, 폴, 결, 홍, 비, 볼, 풍수, 일비폐 이렇게 합니다. 몇 가지입니까? 13가지죠. 이게 뭐죠? 정기 예방접종입니다. 13가지. 자, 정기 예방접종만, 여기 공식만 외우면 예방접종이라고 하죠. 공식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 계렉, 홍역, B형 간염,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내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다음에 폐렴구균. 그렇죠? 그 중에서 뭘 뺍니까? 계렉 딱 빼면 돼요. 계렉은 몇 군이죠? 제3군. 예, 제3군.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연계적인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공중보건학에서 나오죠. 또 환경위생에서 나오죠. 또 위생곤충에서 나오죠. 위생법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계된 과목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5개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과목은 다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위생사 되면 뭘 할까요? 위생사 되면 영양사와 더불어서 보건관리자 업무도 할 수 있고 식품 제조, 아까 말씀 제조 가공업소에서 위생관리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먹는 물 제조업에 위생관리자도 될 수 있고 소독 대행자, 우리 방역업체에도 근무할 수도 있고 특히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보건직, 환경직, 식품위생직, 의료직 공무원 시험에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정말로 이 강좌가 중요한 면허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박열림고시학원에서 위생사 강의를 하면서 저희 유능한 우리의 저를 비롯해서 2분의 교수님과 또 대한식품영양학회가 추천하는 문헌단 위생사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환경위생학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환경위생 첫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이 환경위생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필요로 합니다. 155페이지를 볼까요? 예, 155페이지 보면 제 파트 2 환경위생학
첫째 번째는 환경위생의 개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 개요가 공기위생입니다. 자, 우리가 60문제 중에서 공기위생은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출제 경향입니다. 이 주기도 중요하죠. 범위가 중요해지죠. 환경위생은 5문제 정도, 그 다음 급수위생은 10문제 정도. 세 번째로 하수, 분뇨, 폐기물 처리는 15문제. 그 다음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10문제. 산업보건에서는, 산업위생에서는 10문제. 그 다음에 소독에서는 5문제. 주택 및 집합소 위생에서 5문제 해서 전체 60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죠? 60문제 만점을 중요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156페이지. 자, 제1장에 보면 환경위생이 개요했습니다. 환경위생이란 뭐냐? 환경위생이 뭐냐? 인체의 발육과 건강과 생존에 관한 업무 중에서 물리적인 환경 요인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관리하는 업무예요. 자, 그 우리 핵심 체크에 넣어있죠. 환경위생이란 environment hygiene이란 말은 인간의 신체 발육과 건강과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요인들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억제하는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이라는 정의를 정했고요. 환경위생의 범위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급수위생, 식품위생, 상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환경보전, 소독, 주택관리, 유태위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생사 업무에 환경위생의 범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우리 환경이 뭡니까? 환경. 둘러싸고 있는 문제인데요. 나를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앞에는 친구가 있고 옆에도 친구가 있고 뒤에도 친구가 있고 이 교육 환경이에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이 환경들을 생각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인데요. 그렇게 크게 나누면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 즉 인공환경이라고 해요. 자연환경, 우리가 말하는 공기, 물, 소리, 자연환경이에요. 이런 자연환경이 뭐니까 나빠지면 뭐라 하죠? 공기가 나빠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온다. 물이 홍수가 졌다. 이를 뭐라 합니까? 자연재해라고 해요. 그죠? 우리 생활환경 속에는 뭡니까? 도로도 있고 교통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런 문제 중에서 이것이 나빠지면 뭐가 되죠? 환경오염이 돼요. 자, 이 자연환경이나 인공환경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죠? 인간이에요. 사람만 사용하면 그게 나빠져요. 그것이 환경오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다 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조절할 것이고 억제할 것인가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자, 먼저 공기가 있어요. 우리 공기위생에는 몇 문제 나온다고 했죠? 한 5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죠. 자, 공기 한번 볼까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숨도 써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는 것인데 그 중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성인 하루에 물은 한 2리터 정도, 또 음식은 2.5kg 정도, 또 공기는 13kg예요. 13톤이에요. 굉장하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13kg니까 한 드럼이 200리터니까 200 곱하기 13 하면 얼마큼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우리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기도 공부해보고자 한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최소량은 얼마 될까요? 물은 5일 동안 물 안 먹고 살아도 살 수 있다. 그러시고. 음식은 보세요. 1개월 정도 음식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근데 공기는 어떻게 되죠? 5분 이내에 마시지 않으면 죽사망이 되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목매어서 자살한 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을 맸는데 목이 아파서 죽었을까요?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마치
공기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공기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체의 발육과 건강과 생존에 관한 업무 중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이 공기예요. 자,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공기는 1기압 상태에서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기압 760mm AG 수은지가 되어 있고요. 1013mV 이런 헥토파스칼 이야기 많이 하죠. 그것도 1기압이란 말은 1013헥토파스칼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 공기 중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요? 하는 건데요. 자,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딱 나오는 문제예요. 자, 공기의 정상적인 성분이 뭘까요? 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외우고 있습니다. 질산화, 탄내, 해매. 무슨 공식입니까? 이 순서예요.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탄산가스, 다른 말로 이산화탄소 0.03이에요. 그 밖에는 네온, 헤리움, 메탄이 있어요. 자, 종전에는 시험에 공기화학 성분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이렇게 단수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순서야, 순서. 순서로 잘 만들어진 것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를 접하면 하기호도 걱정되죠. 항상 보면 하기호도 써놓고 질소, 가로고 N2 딱 써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산소, O2,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탄산가스. 탄산가스라고도 하고 이산화탄소라고 해요. 자, 이 명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패스트 하면 뭐죠? 흑사병. 한센병 하면 나병. 아까 볼거리 뭐라고 했죠? 유행성 이하천염. 명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한문어를 하는 것도 있고 원어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합니다. 이 폴리오, 소아마비. 그죠? 이렇게 연계적으로 자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위생사 시험 치는 분들은 대부분 암기 시험이다 하고 하는데 암기해야 돼요. 메모해야 돼요.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죠? 머릿속에 넣으려면 어떻게 하죠? 계속적인 반복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우리 질산화, 탄내, 해매. 중요하죠. 이 공식이에요. 앞으로는 이 시험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많은 순수로 기억되는 것은, 그죠? 적은 순수로 기억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책을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의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책을 통해서 해야 돼요. 자, 책을 돌아왔습니다. 156페이지. 정상 공기의 화학적인 성분 했는데 질소가 78%, 산소는 20.93이니까 21% 정도 이야기합니다. 아르곤은 0.93%, 탄산가스, 즉 다른 말로 이산화탄소는 0.03%, 네온은 0.0018, 헤리움은 0.0005, 메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화, 탄내, 해매라고 여러분 메모해 주십시오. 좋죠? 예, 질산화, 탄내, 해매. 공기의 화학적 성분은 질소, 산소, 아르곤, 탄산가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제일 시험의 키워드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각각을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질소입니다. 질소. 질소는 아까 몇 프로였죠? 78%였어요. 중량도 있고 비중이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공기 요소예요. 자, 질소는 고온, 높은 온도에서 탈 때, 연소할 때 생기는 우리의 불합화하는 가스를 다른 말로 낙스라고 해요. 낙스. 질소 이야기 할게요. 자, 질소를 다른 말로 낙스라고 해요. 낙스라고 하는데, 낙스는 질소화합물, 질산화산물, 질소화합물 또는 질산화화합물을 해요. 화합물. 네, 화합물. 이 X라는 상륙이죠. 그죠? NO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있고, NO2를 있을 때는 어떤 것이고, N2O 있을 때 어떤 상태. 이게 중요해요.
질소는 고온으로 탈 때 탄다는 거죠. 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공기의 위험 요소예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첫째는 NO있어요. NO를 일산화질소로 해요. 무색무취, 수용성이고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강해서 산소를 없애는, 결핍시키는 유발인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질소가 나오면 산소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질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억합니다. 질식한다. 특히 그 CO란 말이죠. CO란 말은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보다도 강하다. 우리 일산화탄소 다음 공부하시겠으면 연탄가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연탄가스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산소 결핍을 유발한다. 산소 결핍 유발. 예. 다음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산탄소였죠. 적갈색이고 자극성이 있고 NO보다도 기관지 영향이 5 내지 7배 강하다. 기관지 영향이 강하다. 얼마나? 5 내지 7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산화질소라고 합니다. 이산화질소. 일반적으로 질소 이야기하면 나쁜 공기는 일반적으로 질소는 우리 인체에 영향이 없는데 높은 열을 해가지고 태우게 되면 이런 물질이 발생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줘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인데요. 이것은 기관지에 영향을 둔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N2란 말이 있어요. N2와 아산화질소예요. 아산화질소인데 이건 일명 스말가스다 말인데 이 가스에 노출되면 씩 웃고 죽는다는 거예요. 씩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말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마취제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온실가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 온실 효과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에요. 자, 이 특성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질소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물질일까요? 첫 번째 질병이 뭐죠? 자만병이란 말이 있어요. 자만병, 다른 말로 케일슨병, 다른 말로 잠수병이에요. 잠수병은 책을 들어보면 급격한 기압이 강화된다.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체내에서 용해되어 있던 질소가스가 뭡니까? 단백질 성분이죠. 예, 우리 인체를 보면 단백질 성분인데 질소가스가 체내에 있는 질소가스가 기포를 발생해서 모세혈관이 좁아지는 것, 압력을 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좁아진다. 혈전 현상. 모세혈관이 피가 굳어지는 현상으로서 고기압 상태에서 중요합니다. 고기압 상태에서 정상기압으로 갑자기 올라오면 중요해요. 고기압 상태에서 정상기압이 뭡니까? 1기압이죠. 1기압으로 갑자기 올라오면 걸리는 질병을 자만병 또는 잠수병이라고 해요. 그 원인자가 뭐죠? 질소가스예요. 질소가스가. 그럼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은 체액이 크겠죠. 체액이 크니까 체액이 많으면 그 속에 있는 혈관들이 어떻게 되겠죠? 압력을 구하겠죠. 그럼 혈관이 뭡니까? 좁아지겠죠. 좁아지면서 뭡니까? 마비증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우리 마비증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만병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고압 환경에서 중추신경계를 마취하고 감압 시 체액과 지방 조직에 질소 기포가 증가하는데 반신불구가 되거나 피부 소양감, 피부가 가렵거나 또한 관절통이나 마비 증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면 마비되죠. 예. 이 질소가스가 기압에 의해서 혈액을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비 증상을 일으켜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소가스는 어느 게 잘 풀릴까요? 지방에 정용해야 잘 돼요. 지방이 뭐죠? 우리 살갗이죠. 살갗도 용해되고 그 다음 물, 혈액 순서로 용해되기 때문에 이 순서 꼭 기억해놔야 돼요. 질소가스가 혈액성이나 어느 구석에 용해가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상기압이에요. 기압은 1기압이 정상기압인데 기압이 0.7 이하가 되면 이상기압이고요. 이상고압은 1기압 이상 발생 초과할 때는 이상고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상기압은 몇 기압? 1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이러한 잠수병과 자만병이 많이 걸리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떤 종사하는 사람 있겠죠?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해녀, 잠수부, 지하터널도 깊게 내려가죠. 지하터널 공사인부,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 인물, 이런 분들이 자만병에 걸릴 확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겠죠. 다음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에서 자만병에 걸릴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있겠죠. 잠수부, 해녀, 어부는 아니죠. 물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인부, 지하철 공사인부. 되겠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산소가 나와요. 산소는 일반적으로 아까 최적이 21%를 차지해요. 21%를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산소 분압이 내는데 우리가 1기압이 760mmHg죠. 100분의 21%가 되니까 한 1기압 상태에 한 16mmHg 정도 필요해요. 자, 산소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기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다 생각했는데 오늘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질소가 78%, 산소는 21%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공기 마시면 산소라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죠? 산소가 어디에 많겠습니까? 도시 지역에 많겠습니까? 아니면 산골에 많겠습니까? 이러면 어때요? 도시 지역보다도 산골에 많겠죠? 그 이야기 또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왜 산골짜기 가면 공기가 맑고 깨끗한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산소는 시간당 한 500리터 정도 필요하고 하루에 아까 13kL의 공기를 마신다고 했죠. 자, 공기를 호흡할 때 소실되는 산소는 4 내지 5%가 줄어듭니다. 4 내지 5% 줄어드는데 하루에 필요한 산소량은 한 650리터 정도 필요합니다. 자, 산소의 허용 농도. 산소는 15 내지 50%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중요한 두 번째 보세요. 산소 농도별 인체 영향 중요합니다. 산소 농도가 10% 이하면 호흡이 곤란해요. 산소가 7% 이하면 질식사를 일으켜요. 산소가 4% 이하면 1분 내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목매어 돌아가신 분들은 산소 공기를 통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10% 이하면 호흡 곤란, 7%이면 질식사.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아까 말씀드린 15 내지 50%의 범위라 했겠죠. 그래서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중독을 일으키고 적으면 안 되니까 산소 범위가 아까 얼마라겠습니까? 산소 허용 농도가 14 내지 아까 50% 내지죠. 그죠? 15 내지 50% 이하예요. 자, 산소가 적으면 저산소증이 있습니다. 저산소증의 범위가 산소가 11 내지 12% 이하이면 저산소증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산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산소가 너무 많으면 얼마나? 55% 이상. 약 50% 이상 되면 되겠죠. 20% 이상 되면 산소 중독이 이르는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해봅시다. 자, 제일 밑에 보세요. 157페이지 제일 밑에 저산소증, 다른 말로 하이폭시라고 해요. 산소가 11 내지 12% 이하이면 고도가 700m 이상인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고산병을 일으킵니다. 고산병. 고산병은 일으키면 근육통이나 관절통이나 이명을 일으키는데 우리 에베레스트 산 등산할 때 어떻게 봅니까? 산소 마스크 끼는다 하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소 부족 현상을 뭐라 한다? 하이폭시아. 얼마나 산소가? 11 내지 12일 때. 산소가 부족하면 발생하는 질병 뭐죠? 고산병. 고산병.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기를 공부하지만 공기의 성상도 공부하고 공기는 어떤 영향을 하는데 공기가 우리 인체에 부족하든 가잉되면 어떤 질병이 일으킬까요? 하는 공부예요. 자, 저산소증. 산소가 15 내지 50%의 농도의 범위 있지만은 15보다 더 적은 11 내지 12%이고 한 7,000m의 고도에 올라가면 그것이 고산병이 걸린다. 고산병이 걸리면 관절통, 이명도 걸리고 근육통도 걸린다. 그죠? 그 다음 산소가 너무 많으면 뭘까 될까요? 다음 페이지 나오죠. 산소 중독.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산소 중독에는 고기압 상태에서 55%의 고농도의 산소 상태가 될 때는
아까 말씀 뭡니까? 산소 중독의 원인인 폐기종이 일으키고 충혈도 일으키고 동통, 근육 경련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산소는 많아도 안 되고 산소 중독은 안 되고. 정상적인 산소는 얼마 몇 프로입니까? 21%잖아요. 그죠? 21%가 돼야 되는데 산소가 아까 말씀 정상적인 21%예요. 21%인데 산소가 적으면 고산병인 거예요. 산소가 많으면 뭐죠? 폐기종이나 충혈이나 동통을 일으켜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고기압, 5기압 하에서의 산소가 100%일 때는 산소 중독을 일으키고 3기압이 떨어지면 산소가 3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고 4기압 이하의 산소가 100%일 때는 30일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압과 산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탄산가스예요. 다른 말로 이산화탄소라고 해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어느 물질이 타기 시작하면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탈 수 있는 물질은 우리가 일반 목재죠. 목재나 종이는 다 탄소 성분이에요. 그것이 산소와 결합하니까 뭡니까? 수치되잖아요.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자, 이산화탄소는 최적의 0.03%예요. 자, 특징이 볼까요? 무색, 무치, 약 3일을 가진 비독성 가스로도 독성이 없지만은 소화, 불 끌 때, 그죠? 우리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물로 뿌리죠. 근데 물 뿌리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기름 있는 프라이팬이나 냄비가 있었다. 물 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죠? 예, 덮어야 돼요. 어떤 무엇이라도 옷을 가서 덮어야 돼요. 덮으면 어떻게 되죠? 산소를 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물 뿌리는 것도 산소를 접하지 않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어떻습니까? 기름은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기름 불덩이가 물을 뿌리면 뭡니까? 다른 곳에 번지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또 우리 또 가정시간을 하면 우리 특히 화재 예방 중에서 만약 기름 덩어리에 만약에 불이 났다 할 경우에는 무엇이라도 덮는 것이 좋아요. 그 소화기 있죠. 소화기 포말이 있는 거. 하얀 가루를 덮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인데 왜 덮을까요? 산소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화한다. 예. 그 다음에 청량음료. 여러분, 요즘 청량음료 콕 쏘는 거 있죠. 그 속에는 탄산가스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드라이아이스의 용도로 쓰입니다. 우리 체외 호출량은 시간당 20 내지 21리터 정도 필요한데요. 성인이 하루에 호기 때 들어 마시는 공기 중에는 4%가 증가돼요. 아까 말씀 산소는 뭡니까? 4 내지 5%가 줄어든다 했죠. 그 대신에 탄산가스라는 양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탄산가스의 제일 중요한 거.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를 사용합니다. 실내 공기입니다. 우리 실내에는 누가 살죠? 사람이 살잖아요. 아까 말씀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공기 중에서 78% 질소는 변함이 별로 없어요. 산소는 뭡니까? 예. 산소는 4 내지 5%가 감소되고 탄산가스는 4 내지 5%가 뭐한다? 증가한다 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보면 이 밀폐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항상 들어 마시는 공기는 깨끗한 공기는 뭡니까? 21%의 산소였죠. 우리가 체내에 들어가면 뭡니까? 그 공기가 들어가서 혈액도 운반하고 노폐물도 하고 땀도 내게 하고 소비되고 얼마나 소비되느냐? 4 내지 5%가 소비돼요. 그 다음은 그 소비된 것이 뭐죠? 이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이 공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산소가 줄어들고 탄산가스가 늘어나면 우리가 뭐하다? 깝깝하다, 덥다, 짜증난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는 방법이 뭐죠? 문 열어라. 환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밀폐된 공간 속에서 공기의 물리학 조성 변화가 되어서 어떤 변화? 산소는 줄어들고 탄산가스의 양은 늘어나고 그래서 짜증나고 행증 나는 것을 군집독이라고 또 공부할 거예요. 이 군집독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는 환기가 제일 좋아요. 환기는 왜 그럴까요?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환기라는 것이 뭐죠? 문을 열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정상적인 공기 질소가 78%, 산소가 21%, 탄산가스가 0.03% 있는 공기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다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탄산가스가 실내 공기 오염 지표다. 실내는 누가 있느냐?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 환경위생, 제가 뭐랬겠습니까? 환경위생 기본 방침은 인체의 발육과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우리 위생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되면 폐포 중에서 혈액의 CO2는 증가되고 심호흡수가 증가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 7%가 초과되면 탄산가스는 잘 바뀌죠. 아까 말씀드린 산소는 10%가 줄어들면 호흡곤란, 그 다음 7%가 줄어들면 휴식사,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는 7%가 줄어들면 7% 이상이 초과되면 뭡니까? 호흡이 곤란, 그 다음 10% 되면 휴식사. 바뀌어졌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딱 적어놨는데 또 다음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공기의 서한도라는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실내 공기 속에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CO2가 0.1%예요. 그것을 ppm 단위를 만들면 1000ppm이에요. ppm 이야기 들어보셨죠?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이니까 1톤에 1g이에요. 아주 미세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준은 0.1%. 시험 문제가 또 0.1%가 나오겠습니까? 아니겠죠. 다음에서 탄산가스의 허용 농도는 얼마인가? 0.1%라고도 나올 수 있고 1000ppm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시험에는 똑같은 문제라지만 똑같은 농도 단위와 ppm 단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적외선, 바깥에는 열선을 흡수해서 온실 효과의 유발한 가스 중에 하나다. 우리가 탄소세, 탄소협약, 기후변화협약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모든 물질을 태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스가 탄산가스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호흡 시 탄산가스와 산소의 변화, 핵심 체크 한번 보세요. 흡기가 뭐죠? 흡기. 들어 마시는 공기. 들어 마시는 공기는 정상적인 공기예요. 우리 정상적인 공기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정상적인 공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알곤 0.93, 탄산가스가 0.03. 그럼 우리가 호흡할 때는 산소와 탄산가스가 문제예요. 산소와 탄산가스가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그죠? 호흡할 때는 사람이 인체 사용하면 산소는 4 내지 5% 줄어들고 반대로 탄산가스는 늘어난 이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흡기란 말은 뭐죠? 들어 마시는 공기. 들어 마시는 공기는 정상적인 공기예요. 그죠? 이것을 인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출되고 흡수되고 혈액도 운반하고 소화되고 소요되는 산소 양이 얼마나겠죠? 4 내지 5%. 그죠?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탄산가스는 4 내지 5%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흡기라는 거죠. 이것이 누가?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되면 내분성인데 산소가 4 내지 5% 줄어든다 하니까 한 16% 정도. 탄산가스는 0.4니까 4% 정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소나 아르곤은 인체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동물은 일반적으로 산소를 들어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뿜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들어마시고 산소를 내뿜어요. 그것이 탄소 동화작용 이야기, 강합성 작용할 건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 CO예요. CO라고 하죠. 자,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자극성으로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예요. 자, 중요한 건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예요. 이 일산화탄소는 어느 물체가 불완전 연소할 때, 불완전 연소라는 것은 잘 타지 않을 때 연기 나는 거죠. 이 어떤 물체 태울 때, 처음 태울 때 뭡니까? 연기 나죠. 그 다음 꺼지기 시작할 때 또 연기 나죠. 그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산화탄소예요. 다른 말로 연탄가스라고 얘기가 많이 들었죠. 지금은 연탄가스가 별로 없지만은, 연탄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지금은 실내 공간 속에서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지하 차고에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시동을 걸어놓고 계속 거기서 놀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공간 속은 산소는 줄어들고 일산탄소는 증가돼서 질식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보세요. 159페이지로 헤모글로빈, 혈색소예요. 결합해서 일산화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데 일산화 헤모글로빈 결합이 산소에 비해서 210 내지 300배 강하다. 자, 이 중요해요. 산소보다도 일산화탄소는 210 내지 300배 강하기 때문에 일산탄소 중독하면 산소 중독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210 내지 300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작용이 있어요. 이런 일산탄소는 헤모글로빈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요. 방해하기도 하고, 방해하니까 뭡니까? 산소 부족하잖아요. 산소를 방해해서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밀어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작용이라고 해요. 그것을 산소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에녹시아라고 해서 무산소증을 일으켜요. 일산탄소를 결합하면 산소를 빼앗아가지고 산소를 방해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에 일산화 헤모글로빈 포화도가 10% 미만이면 정상인데요. 50% 이상이 되면 구토 증상을 일으키고 60% 이상이 되면 혼수 상태를 일으키고 70% 있을 경우에는 사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일산탄소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결과로 중추신경장애나 운동장애나 언어장애나 시력저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기준이 얼마 될까요?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실내에는 한 시간당 10ppm 이하, 실내 주차장에는 25ppm 이하, 작업장에는 50ppm 이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항산가스 볼까요? 아항산가스, SO2, 아항산가스, 이산화황이라는 말 쓰고 아항산가스라고 해요. 아항산가스는 대기 오염의 지표예요. 대기. 공기 중에 실내가 아니고 실내 공기 오염 지표는 뭐라 했죠? 이산화탄소. 밖에 있는 공기 오염의 지표는 아항산가스예요. 아항산가스는 이제 자극성이고 자극성입니다. 자극이니까 점막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켜서 흉통도 일으키고 호흡이 곤란해요. 그래서 대기 오염 공기가 나빠졌다 하는 것은 아항산가스를 기준으로 해요. 그 기준이 얼마냐면 연간 기준으로 0.02 ppm 이하가 돼야 돼요. 0.02 ppm 이상이 되면 경고가 울립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대기오염 지표를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모그란 말입니다. 서모그. 서모그란 말 쓰죠. 서모그란 말은 서모크. 서모크 뭐죠? 매연. 포그. 포그 뭐죠? 안개. 우리가 지금 사우나 가서 안개 스팀 사우나 가면 그래도 호흡할 수 있죠. 그 속에 담배 연기가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모그란 말은. 그죠? 담배 연기가 들어가 있는 안개라는 거예요. 이게 서모그 현상입니다. 서모그 현상이 제일 많이 발생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 영국은 뭐 합니까? 안개의 나라. 런던 포그. 런던에 있는 포그. 그죠? 런던이나 그 주변 지역에는 1년에 햇빛이 나는 날이 얼마나 된다? 30일 채 안 된다 해요. 이런 물질 때문에. 자, 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존 한번 볼까요? 오존층은 성층권이라는 지상에서 20 내지 48km에 떨어지는 곳에서 자외선을 차단해서 우리가 인간을 보호합니다. 자외선이 강한 자외선을 이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따뜻한 곳도 있고 추운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인데요. 이런 것은 오존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탈취 효과나 살균 효과나 탈색한 자극성 가스인데요. 이것이 노출되면 상기도의 손상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폐충을 일으켜요. 자, 대기 오염 농도 볼까요? 0.1 ppm 이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해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뭐죠? CFCS예요. 염화불화탄소예요. 우리 프레온가스를 얘기했죠. 프레온가스. 네, 프레온가스인데 어디 쓰일까요? 냉장고의 냉매, 자동차 에어컨이 시원하게 만든 냉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사용하는 스프레이 그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또 대기오염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먼지 볼까요? 먼지. 인체에 미치는 입자의 크기를 0.5 내지 5.0 마이크로미터 죽을 거에서 주세요.
밑줄 크게 그어주세요.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먼지의 크기는 0.5 내지 5.0 마이크로메타가 잘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크면 코에 걸리게요. 우리 입에 걸리기도 하는데 너무 기억해 놓고요. 보건학적인 먼지 허용 농도가 1ml 400개 이하, 1방당 12g 정도 됩니다. 이런 번진이 들어가면 폐기력이라든지 폐기종이라든지 폐암에 걸릴 수도 있고, 특히 항사가 있을 때 먼지가 들어오죠. 이게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제가 항상 우리 강의 끝나고 나면 마지막 할 때는 전체를 다시 요약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갑시다. 시간만 지금 설명드린 것은 시험에 꼭 출제되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예요. 자, 먼저 159페이지 볼까요? 공기의 정상적인 화학적 성분, 질산화탄내헤메 중요하죠?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93, 이산화탄소가 0.03 중요합니다. 질산화탄내헤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질소가스가 인체에 유해한 질소가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 모양이 있었죠.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아산화질소 특징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소와 관계 깊은 질병이 또 뭐가 있었죠? 우리 쾌선병, 잠순병, 자만병. 자만병의 기본적인 발생하는 가스가 무슨 가스? 질소가스. 예, 질소가스가 기압이 강화되면서, 기압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고기압 상태에서 저기압 상태가 아니고 정상기압으로 갑자기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수부가 들어갈 때 갑자기 들어가지 않죠? 천천히 들어갑니다. 올라올 때도 천천히 올라옵니다. 왜? 질소가스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중요하고요. 특기가 아까 지방과 물, 혈액 중에서 순서 꼭 기억해 주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만병은 어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걸릴까요? 잠수부, 해녀, 지하터널 공사인부, 지하철 공사인부가 되겠습니다. 어부는 아닙니다. 예. 그 다음 산소 중에서 중요한 것, 산소 효용 농도가 중요합니다. 자, 15 내지 50%가 산소 농도인데, 산소 농도가 10% 이하면 호흡곤란, 7% 이하면 질식사. 자, 이때 이제 이게 정리할 때는 여러분 소리 내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친구 부끄러워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공부거든요. 그죠? 오늘 공부하러 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하면 뭐죠? 저산소증. 산소가 많으면 55% 이상 되면 산소 중독. 저산소 쪽에 일으키는 산소 농도는 11 내지 12% 이하게 되면 저산소증을 일으키는데, 저산소증의 질병은 고산병.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너무 많아서 55% 이상 되면 폐기종, 흉열, 동통을 일으킵니다. 자, 탄산가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를 사용합니다. 실내 공기 오염 지표. 자, 7%가 초과하면 호흡이 곤란, 10%가 초과되면 질식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를 사용하는데 그 허용 농도는 0.1%, 1000ppm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호흡 시 탄산가스와 산소 변화인데, 들어 마시는 공기는 정상적인 공기인데 내뿜는 공기, 호기는 뭡니까? 산소는 4 내지 5%가 줄어들고 이산탄소는 4 내지 5%가 늘어나요. 그 대신에 질소는 변함이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여기입니다. 여기 키워드예요. 예. 산소가 4 내지 5% 줄어들고 탄산가스 양은 4 내지 5% 늘어난다. 그 다음 일산탄소, 무색무취 자극성 가스인데요. 공기보다 가볍다. 중요해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로서 물체가 불완전 연소할 때 초기나 꺼지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목탄이라든지 석탄이 담배 연기 속에도 합니다. 이건 담배 한번 보신 적이 있네요. 담배 태울 때 찡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들은 이런 일산탄소가 우리 폐에서 산소를 몰아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159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산소의 그 혈색소에 일산화 헤모글로빈이 형성되는데, 일산화 헤모글로빈 결합력은 산소보다 몇 배? 210 내지 300배 강하다. 그 이중작용. 이러한 일산탄소는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흡수를 방해해요. 산소 결합을 방해하고, 또 산소 결합을 한 뿐만 아니라 산소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무산소증을 일으킨다고 해서 저산소증이 하는데요. 혈중에 일산화
헤모글로빈 부하도가 10% 미만이면 정상인데 50% 이상이면 구토, 60%이면 혼수, 70%이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허용 기준은 시간당 실내 기준으로 10ppm 이하입니다. 그 다음 앙상가스, 자극성 가스로서 대기오염의 지표를 사용합니다. 그 허용 기준은 0.0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오존층은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20 내지 48kg 범위에 속하는데 이런 오존층은 뭘 합니까? 자외선을 차단해서 인체나 인간이나 식물의 생육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밑에 보세요. CFC에서 염화불화탄소라는 부용가스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허용 기준은 0.1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먼지, 인체의 흡착률이 제일 좋은 가장 유리한 범위는 0.5 내지 5.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먼지를 통해서 우리 인체가 진폐증을 일으키든지 폐암을 일으키든지 항사가 일어났을 때 먼지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공기위생 중에서 개념적인 이야기, 공기의 전체적인 범위, 그 다음에 질소가 어떤 것이 있었고 산소가 어떤 것이 있었고 탄산가스가 어떤 것이 있었고 일산탄소, CO2, SO2, 그 다음에 먼지까지 하였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